아저씨 엄마 이름 아세요? 엄마는 서미정이에요. 도윤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뒷면에 쓰인 상민에게라는 글씨를 발견한 순간 상민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설마. 30년 전 첫사랑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상민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아, 아저씨가 내 아버지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는 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찾지 못했던 아들과의 운명적 만남,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운명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사무실에서 윤상민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모니터 속 부동산 매물 정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장 차림에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이 47년 전 시골 마을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죠. 상민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에 낡은 기와집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지붕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담장은 무너져 내린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폐가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집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철거해야 할 골칫덩어리 건물이겠지만 상민의 눈에는 금덩어리나 다름없었거든요. 사무실 벽면 한쪽에는 상민이 지금까지 성공시킨 개발 프로젝트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폐공장을 개조한 복합 쇼핑몰, 버려진 학교를 리모델링한 펜션,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습지를 메워 만든 고급 리조트까지. 모든 프로젝트마다 상민의 차갑고 정확한 계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상민은 그 액자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겨울이면 연탄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해 떨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기억 속 어린 상민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던 날이 허다했죠. 그때 상민이 다짐했던 것이 바로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는 그런 가난을 겪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민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키는 정도를 넘어서서 누구보다 풍족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한 방이군. 상민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입 가격 3억, 철거비 5천만 원, 건축비 15억, 예상 매출 50억.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마친 상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순수익만 해도 20억 원 이상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상민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돈을 벌어왔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땅과 건물들을 헐값에 사들인 뒤 화려한 리조트나 펜션으로 개발해서 몇 배, 몇십 배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상민의 특기였거든요.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자 사무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현장 답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지역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상민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인터뷰는 나중에 하죠. 성과가 나와야 할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현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상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재킷을 걸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체구와 예리한 인상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상민은 만족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상민은 그런 것들을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성공하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검은색 벤츠키를 집어들며 상민은 이미 머릿속으로 리조트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메인 건물은 어디에 세우고 수영장은 어느 위치에 배치할지, 객실은 몇 개나 들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지 말이에요. 상민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리조트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엔진을 켜자 부드러운 엔진음이 울려 퍼졌어요. 차 안에서 상민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윤상민입니다. 그 물건 말인데요. 혹시 문제될 만한 건 없죠? 전화기 너머로 중개업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그게 마을 사람들이 좀 꺼려하긴 합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집에서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민은 코웃음을 치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귀신? 이 세상에 귀신만큼 쓸모없는 게 또 있나요? 돈 되는 일 앞에서는 귀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미신 때문에 물건값이 더 싸진 거 아닌가요? 그럼 오히려 좋은 거네요. 상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미신 때문에 주저했던 경쟁자들을 제치고 상민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였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상민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을 햇살 아래 황금색으로 물든 벼이삭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상민의 마음에는 그 어떤 향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곳과 비슷한 풍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오직 사업적인 계산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상민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는 건축 허가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마케팅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상민에게는 이런 계산과 기획이 취미이자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상민은 부동산 매물을 뒤지거나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패가도 금덩이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업계에서 상민을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건물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상민의 능력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상민이 건드리기만 하면 어떤 물건이든 황금으로 바뀐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물론 그런 성공 뒤에는 수많은 밤샘 작업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노력보다는 결과만 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10분 거리라고 알려왔습니다. 상민은 속도를 조금 줄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상민은 잘 알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위치, 바로 리조트 사업의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땅값도 저렴하니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상민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골 특유의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의 마음은 이미 리조트 개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낡은 기와집, 바로 그것이 오늘 상민이 확인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볼품없어 보였지만 상민의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어요.
상민은 차 문을 닫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이어진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는 오래된 담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빈집들이 눈에 띄었어요. 대문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집들, 마당에 잡초만 무성한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상민은 이런 환경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적고 땅값도 저렴하니 개발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발걸음을 옮기며 상민은 목표 지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 밑창에서 나는 딱딱한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아스팔트 도로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상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길 양쪽으로 키 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가을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묘하게 을씨년스러웠어요. 멀리서는 까마귀 울음소리까지 들려와 더욱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에게는 그런 분위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흙길을 따라 5분쯤 걸으니 드디어 폐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도 더 낡고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기와 지붕은 여기저기 깨져 있어서 하늘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처마 끝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에 이끼가 끼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담장 역시 곳곳이 무너져 내려 있어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민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기회로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낡았다면 철거비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고 부지는 생각보다 훨씬 넓어 보였거든요. 상민은 건축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터득한 안목이 있었어요. 이 정도 부지라면 충분히 수익성 있는 리조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민은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집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대략 1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한옥 형태의 본체와 작은 별채가 하나 더 있었어요. 본체는 기역자 형태로 지어져 있었고 별채는 아마 헛간이나 창고로 쓰였던 것 같았습니다. 마당도 제법 넓어서 주차장을 만들기에도 충분해 보였어요. 상민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부지라면 리조트 객실을 최소 20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레스토랑과 카페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면에 있는 녹슨 대문 앞에 서자 상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게다가 빈집이니 미리 둘러보는 것쯤이야 문제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민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대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조심스럽게 밀어봤어요. 삐걱. 오래된 경첩에서 나는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가 예상보다 컸던 상민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대문이 절반쯤 열리자 안쪽 마당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키 높이까지 자란 잡초들 사이로 예전에 꽃밭이었을 법한 흔적들이 보였고 한쪽 구석에는 둥그런 우물까지 있었어요. 우물 주변에는 깨진 항아리들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운치 있네. 상민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운치를 느낀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한옥의 정취를 살린 리조트라면 도시 사람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요즘 전통 한옥 스타일의 펜션이나 리조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상민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상민은 대문을 완전히 열고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던 상민은
본체 처마 밑에 걸린 빨래줄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낡은 빨래들이 아직 걸려 있었어요. 색이 바래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낡은 옷들이었지만 분명 사람이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상민은 이상했어요. 분명 몇 년 전부터 비어있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왜 빨래가 걸려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 몰래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민은 마당을 가로질러 본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루에 올라서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무가 많이 썩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밥상, 장롱,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텔레비전까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마치 주인이 잠깐 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상민이 고개를 돌리자 담장 너머로 누군가 이쪽을 향해 뛰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으로 봐서는 아이 같았어요. 그 아이는 담장을 재빠르게 넘어오더니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민은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을 아이와 마주치는 것은 좋지 않았거든요. 이 집은 못 팔아요.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소리에 상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담장을 넘어온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상민 앞에 서 있었어요. 나이는 12살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땀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까맣고 맑은 눈동자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긴 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살다 간 집이에요. 소년이 다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상민은 이 소년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중개업자는 그 집에서 혼자 살던 분이 돌아가셨다고만 했지 아이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아이가 이렇게 집에 애착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너, 누구니?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상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강도윤이에요. 이 집은 팔면 안 돼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어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상민은 난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마을 이장이나 어른들이 나서는 법인데 고작 12살짜리 아이가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상민은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었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무시하는 것 역시 상민의 일 중 하나였거든요. 도윤아, 내가 이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유권은 이미 넘어왔단다. 상민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와 싸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상민에게는 도윤이 그저 철없는 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은 아직 팔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막을 거예요. 도윤이 두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상민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투지였달까요? 요즘 어른들은 돈 앞에서 쉽게 굴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상민은 도윤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낡은 운동화, 몇 번 기운 티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꾹 눌러 담은 사연이 가득한 눈빛.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겪어본 듯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상민은 문득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던, 그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올라온 자신의 모습을 말이에요. 도윤아, 아저씨도 이해는 하지만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란다.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어쩔 수 없어. 상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상민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와 상민의 팔을 붙잡았어요. 작은 손이지만 악력은 제법 센 편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제발 이 집을 부수지 말아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민은 도윤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도윤아, 아저씨도 일이 있단다. 내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하지만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돌아가신 뒤 아무도 이 집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울먹이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도 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고 저녁에는 함께 마루에 앉아서 별을 봤어요. 상민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사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거든요. 집을 잃게 되는 사람들의 하소연, 추억이 담긴 곳이 사라진다는 항해, 보상금이 적다는 불만까지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상민은 단호했어요. 사업은 사업이고 감정은 감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왜인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의 순수한 눈빛과 절실한 목소리가 상민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마치 단단히 쌓아 올린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상민은 자신도 모르게 도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상민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도윤이 갑자기 상민의 손을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이 집이 소중한지. 도윤은 상민을 본체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상민은 잠깐 망설였지만 도윤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따라가기로 했어요. 어린아이의 부탁을 무시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본체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이 드러났어요.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실내는 어둑어둑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낙엽들이 바람에 불려 들어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엄마가 마지막까지 계셨던 방이에요. 도윤이 작은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베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창가에는 약병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책상과 의자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책 몇 권과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상민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한 여인이 홀로 병마와 싸우며 아들을 키웠다는 것을 상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상민 자신도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적어도 부모님은 계셨거든요.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정말 혼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방 한쪽 구석으로 가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겨두신 물건들이에요. 제가 가끔 와서 정리하고 있어요. 도윤이 상자 뚜껑을 열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편지들,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 작은 장난감들, 그리고 몇 권의 일기장까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은은한 장미 향기가 났어요. 아마 향수 냄새인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봐주세요. 도윤이 상자 맨 밑에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가장자리가 바래고 구겨진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이 단아하고 아름다웠어요. 배경으로는 벚꽃이 만개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상민은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맑고 순수한 눈빛, 수줍은 미소, 그리고 고운 얼굴선까지 모든 것이 상민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분이 도윤이 어머니신가?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엄마예요. 예쁘죠?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엄마가 20살 때 찍은 거라고 하셨어요.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소중히 간직하셨거든요. 하지만 상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 뒷면에는 정말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상민은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상민에게 깔끔하고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상민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글씨체였어요. 미정이 편지를 쓸 때마다 보았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상민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 상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도윤은 상민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름이 서미정이에요.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아세요? 도윤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상민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미정. 바로 상민의 첫사랑이었고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상민이 25살, 미정이 20살이었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상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이 마을에서 만났던 미정의 모습, 함께 걸었던 시골길, 함께 바라봤던 석양, 함께 나누었던 꿈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었던 아픈 이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미정이 울먹이며 잘 지내라고 했던 그 마지막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미정이가 여기서 상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상민은 미정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모두 뒤로 밀어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도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도윤의 눈매, 코 모양,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까지. 미정을 닮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민 자신을 닮은 부분들도 보였어요. 이마의 모양, 손의 형태, 그리고 말할 때의 습관까지. 특히 눈썹 모양과 턱선이 상민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아버지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아버지도 착한 분이었을 거라고만 하셨죠. 그리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상민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사진을 꽉 움켜쥐었어요. 30년 전 상민이 서울로 떠날 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울먹이며 잘 지내라고만 했었죠. 그때 미정이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상민은 전혀 몰랐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니, 거의 확실한 그 아이를 말이에요. 상민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민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상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상민과 미정이 처음 만난 것은 이 마을의 작은 서점에서였습니다. 상민이 25살, 미정이 20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상민은 농사일을 도우러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었고 미정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상민은 매일 그 서점에 들렀고 미정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미정은 항상 책을 읽으며 조용히 앉아있는 상민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어요. 오늘도 어떤 책을 읽으실 거예요? 미정이 처음 말을 건넨 것은 상민이 서점을 찾은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미정의 목소리는 바람 속 풀잎 소리처럼 부드러웠어요. 상민은 그 목소리에 반해버렸습니다. 아, 네. 소설책을 좀 보려고 해요. 상민도 어색하게 대답했었죠.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함께 마을 뒷산을 오르기도 하고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며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미정은 항상 환하게 웃었고 상민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상민이 서울에 가서 성공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미정은 꼭 그렇게 될 거야. 나도 믿어라며 상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거든요. 그 따뜻한 손길이 상민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여름밤 별을 보며 함께 누워있던 때였습니다. 상민아, 나는 내가 성공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지내줘. 미정이 상민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상민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상민의 집은 가난했고 미정의 집 역시 넉넉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상민은 더 이상 미정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신과 함께 있으면 미정만 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상민에게는 서울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결국 상민은 미정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늦가을 단풍이 지던 마을 뒷산에서였어요. 미정아, 미안해. 내가 성공하고 나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상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민도 이별이 싫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미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상민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상민은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자신을 달랬어요. 마지막 날 상민이 서울로 떠나기 직전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상민아, 이것 좀 받아줘. 미정이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그 편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이별의 아픔에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미정아,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상민이 미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울면서도 상민을 붙잡지 않았어요. 다만 상민아, 꼭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나를 잊지 말라고만 말했습니다. 상민은 그때 미정의 눈빛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울로 떠났었어요.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상민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이 상민의 어깨에 작은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상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미정의 손길과 똑같이 따뜻했거든요. 도윤아,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몰라요. 엄마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보면 엄마는 항상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가끔 너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상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혼자서 도윤을 낳고 키우는 동안 상민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돈을 벌겠다는 명목으로 과거를 모두 잊고 살았던 상민이 부끄러웠어요. 미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도윤이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미정이 병으로 고생할 때 상민은 서울에서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었을 거예요. 상민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0살의 미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정이 상민을 위해 이 사진에 글까지 써놓았다는 것이 상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아마 미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상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정말 아세요?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상민을 바라보는 도윤을 보니 상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저씨가. 상민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이름 아세요? 엄마는 서미정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상민이 엄마를 알고 있다면 엄마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어린 시절 가난으로 배고플 때도 사업이 어려워서 빚에 쪼들릴 때도 상민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눈물로 변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민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상민의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어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저씨, 우리 엄마를 정말 아셨던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도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민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도윤의 생년월일을 계산해 보니 상민이 서울로 떠난 지 9달 후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미정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과 화날 때 이마에 주름이 지는 모습은 상민과 똑같았습니다. 도윤아, 아저씨가 내 아버지야.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도윤은 상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내 어머니 서미정과 아저씨는 연인이었단다. 그런데 아저씨가 서울로 떠나면서 너를 남겨두고 갔구나. 상민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제 아버지라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아저씨도 방금 알게 된 일이야. 만약 미정이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절대 혼자 두고 가지 않았을 텐데. 상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도윤은 상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이 집을 부수려고 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럼 아저씨는 왜 엄마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저희를 버리고 가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상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상민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미정이 임신한 것도, 도윤이 태어난 것도, 미정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한 것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상민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도윤아, 아저씨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상민이 도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는 상민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졌어요. 자신의 아들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돈도 성공도 명예도 모두 허망했습니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죠.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만지려 했지만 도윤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는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시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폐암에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기침을 하시고 피까지 나오셔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상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때도, 집에서 누워 계실 때도 항상 문을 바라보셨어요. 혹시 아버지가 오실까 봐서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너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상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큰 손해를 봤을 때도 상민은 금세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어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시면서 언젠가는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상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를 썼다고? 네.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지만 엄마가 꼭 써보라고 하셔서. 도윤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겉봉에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글씨로 아버지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상민은 편지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급정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여기 있었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민의 동생이자 사업 파트너인 윤경호였어요. 경호는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더 따라왔어요. 회사 직원들인 것 같았습니다. 경호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상민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경호가 이곳까지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형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GPS로 추적해서 겨우 찾았네. 경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 문제의 폐가구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빨리 철거하고 공사 들어가면 되겠어. 경호는 그제야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이 꼬마는 뭐야? 경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경호야, 이 아이는. 상민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경호가 손을 들어 상민을 막았습니다. 형,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경호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꼬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야. 빨리 나가. 도윤은 경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제 엄마 집이에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경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집? 웃기네. 이 집 주인은 이미 몇 년 전에 죽었어.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매입한 거야. 경호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호야, 그만해. 상민이 경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형, 이런 애들 때문에 일이 늦어지면 안 돼. 우리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한지 알잖아. 경호가 뒤에 서 있던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애 좀 데리고 나가. 잠깐. 상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경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형의 아들이라고? 경호는 상민과 도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설마, 형이 여기서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상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호야,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도윤이는 정말 내 아들이야. 내가 젊을 때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 그래. 경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더 간단하네. 형, 이 애는 골칫거리야.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사라지게 해. 사업이 우선이지 않나? 경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도윤을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경호의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무서움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상민은 경호와 도윤 사이에 서서 도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경호야, 내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아이는 내 혈육이야. 상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형,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거야? 경호가 상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어떻게 해? 경호는 패가 철거를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직원들아, 일단 이 집부터 측량해. 내일 바로 철거 들어간다. 경호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안 돼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부술 수 없어요. 여기는 엄마의. 하지만 도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경호는 도윤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꼬마, 여기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경호의 위협에 도윤은 더욱 떨었어요. 상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믿고 따라온 동생이지만 지금만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경호가 도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에 불이 났습니다. 상민은 경호와 도윤 사이로 더 깊숙이 들어서며 도윤을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경호야, 그만해. 상민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경호는 형의 변화를 알아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실 건가요? 경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걸 찾은 거지. 상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형, 감정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는. 경호가 말을 계속하려던 순간 상민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경호야, 잠깐만.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상민이 폐가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저씨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와 직원들이 있는 곳보다는 상민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상민은 도윤의 손을 잡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호는 그런 상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일단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폐가 안은 바깥보다도 더 조용했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공간에서 상민과 도윤은 마주 앉았어요. 상민은 아직 읽지 않은 도윤의 편지를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도윤아, 이 편지 읽어도 될까?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접혀있는 편지지를 펼치자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드러났어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실 건가요? 엄마처럼요? 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툰 글씨지만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편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상민은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시면 함께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엄마의 방도 그대로 두고 있어요. 도윤이 드림.
상민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이런 순수한 아이를 두고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돈만 쫓아다니며 정작 소중한 것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도윤아,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상민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피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내 편지를 이제야 받게 되었네.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소중한 아들이잖아. 상민이 도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봐주세요. 엄마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예요. 도윤이 낡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에는 상민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상민은 미정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미정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상민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정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상민아, 오랜만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윤이를 만났다는 뜻이겠지?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가 꿈을 쫓아 서울로 간 것도 이해해. 다만 우리 아들 도윤이를 만나게 된다면 꼭 안아주길 바라. 이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 상민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미정의 마음이 편지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도윤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너를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모습이 어릴 적 너와 똑같아. 나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고 꿈이 큰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도윤이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상민은 미정의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상민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집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곳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고 도윤이의 어린 시절도 모두 여기에 있어. 만약 가능하다면 이 집에서 도윤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줘. 나는 너희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를 사랑했던 미정이가. 상민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미정의 마지막 부탁을 들으니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미정아, 이제라도 약속을 지킬게. 상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상민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공만을 쫓아 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상민은 도윤을 다시 한번 꽉 안아주었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약속할게. 이 집을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 함께 여기서 살자. 상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요? 이 집을 부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 집은 우리의 보물이야. 엄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이고. 상민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경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빨리 나와서 얘기합시다. 경호는 점점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상민은 도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호는 상민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형, 결정하셨어요? 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상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취소야. 경호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형,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이미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알아.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상민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고. 경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돈과 성공만 추구했던 형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호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과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거든요. 형, 정말로 이러실 건가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이미 계약한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상민은 경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하면 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야. 상민이 도윤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감싸 안았어요. 경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이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겠네요. 경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저 윤경호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 몇 명 보내주세요.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상민은 경호의 전화 내용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경호야, 너 뭐 하는 거야? 전화 끊어. 형,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경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거고요. 도윤은 경호의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는 없었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상민은 도윤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경호를 경계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정말로 차 한 대가 더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건장한 남자 3명이 내렸어요.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호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그중 한 명이 경호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하고 위협적이었어요. 별거 아니야. 저 꼬마 하나만 조용히 처리하면 돼. 경호가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도윤을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상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호야, 내가 정말 이럴 거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상민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형, 그 아이가 형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사업이라고요. 경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에 방해되는 건 모두 제거해야 해요. 경호는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애 좀 데리고 나가. 너무 다치게 하지는 말고. 남자들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도윤은 겁에 질려 상민에게 더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민은 도윤을 감싸 안으며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누구도 손 못 대. 상민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평생 이렇게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목숨을 걸고라도 도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상민의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아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중 한 명이 상민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상민은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안 돼.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 상민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경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형, 왜 이렇게 고집부리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걸 다 버릴 거예요? 경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상민은 경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려도 좋아.
이제라도 지켜야 할 게 뭔지 알았으니까. 상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경호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가족이 더 소중한 거야. 가족? 경호가 비웃었습니다. 형이 그 가족을 위해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에요? 상민은 경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야. 도윤이를 지키는 것부터 말이야. 그때 마을 쪽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였지만 젊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저기 뭔 일이에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저분이 도윤이 아버지시래요. 다른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마을이 작다 보니 소문이 빨리 퍼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아버지? 그럼 미정이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우리 마을의 아이야. 미정이가 혼자 키운 착한 아이지. 누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야? 경호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사업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사업? 이 폐가 말인가?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여기 개발한다고 하던데 도윤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윤상민입니다. 도윤이 아버지입니다. 상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이 집은 개발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이와 함께 지킬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도윤이 아버지가 나타났네. 미정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겠어. 경호는 점점 불리한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정당한 사업입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당한 사업이라면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위협하는 거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경호와 그가 데려온 남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경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냥 경호가 변명하려던 순간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우리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아이를 위협하고 있어요. 경호는 경찰 신고 얘기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신고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0분 정도 후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리자 경호와 남자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들이 우리 마을 아이를 위협했어요. 할머니가 경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경찰관이 경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 경호는 어쩔 수 없이 사업 얘기를 꺼냈지만 폭력배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문제였어요. 결국 경호와 남자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형, 정말 이러실 거예요? 경호가 경찰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상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찰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상민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생 함께해온 동생이었지만 선택의 순간에서 상민은 도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상민과 도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도윤이 아버지가 맞나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도윤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미정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다른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윤이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 텐데, 이제라도 아버지가 나타나서 다행이에요. 상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도윤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상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왔으니 됐지. 중요한 건 앞으로야. 도윤이는 우리 마을의 보물 같은 아이거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상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정을 언제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상민과 도윤은 폐가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고 앉아있으니 을씨년스럽기도 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도윤이 엄마의 추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었고 상민은 미정과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꿈이 큰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상민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함께하자. 그리고 이 집을 지켜나가자.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정말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곳이 우리의 집이야. 상민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민은 회사 일을 정리하고 이 마을로 완전히 이주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경호가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상민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거든요. 서울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넉넉히 주며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폐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이 직접 손을 봐가며 집을 수리했어요. 무너진 담장을 쌓고 깨진 기왓장을 교체하고 마당의 잡초를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지만 상민에게는 즐거웠어요. 도윤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못을 잡아주고 페인트 칠도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아버지와 아들의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아버지, 이 방은 어떻게 할까요? 도윤이 미정의 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상민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방은 그대로 두자. 대신 사람들이 와서 책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엄마가 책을 좋아하셨잖아.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도서관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작은 도서관이자 추모 공간으로 말이야. 상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목공일을 잘하는 할아버지는 책장과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주었고, 할머니들은 예쁜 커튼과 방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페인트 칠과 청소를 도와주었어요. 온 마을이 나서서 폐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상민 씨,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 이장이 말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 보여요. 아이들도 갈 곳이 생기고 말이에요. 반년이 지나자 폐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미정도서관이라는 예쁜 나무 간판이 대문에 걸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들이 있었어요. 동화책부터 소설, 시집, 실용서까지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방은 조용한 추모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녀의 사진과 생전에 좋아했던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마당에는 예쁜 벤치들과 계절마다 피는 꽃밭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마을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도서관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도 있었습니다. 상민이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주고 도윤이 간단한 샌드위치와 쿠키를 만들었어요. 아버지, 오늘 새로운 책이 많이 왔어요. 도윤이 상자에서 책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도윤은 자연스럽게 상민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책들이지? 상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동화책도 있고 요리책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셨던 시집도 있어요. 도윤이 한 권의 시집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상민은 그 시집을 받아보았어요. 미정이 좋아했던 시인의 책이었습니다. 상민은 책을 펼쳐보며 미정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슬프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미정이 도윤을 이렇게 훌륭하고 착하게 키워놓았으니까요. 매일 오후가 되면 마을 아이들이 도서관에 찾아왔어요. 숙제도 하고 책도 읽고 상민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른들도 자주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특히 할머니들은 미정을 그리워하며 옛 추억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민과 도윤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정과 함께 보았던 그 별들이었어요. 가을밤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도윤이 상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상민은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해. 도윤이가 있어서 말이야. 아버지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저도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와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셔서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어요. 상민은 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이제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도윤도 상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계속 함께 있어요. 미정도서관에서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과 도윤이 함께 만든 이 공간은 마을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어요. 미정의 추억이 담긴 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는 곳으로 변한 것입니다. 상민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늦었지만 상민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았습니다. 바로 아들 도윤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상민과 도윤은 미정의 사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남겨줘서. 그리고 기다려줘서. 상민이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엄마가 사랑했던 이 집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미정도서관의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고 상민과 도윤은 함께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폐가 앞에서 멈췄던 상민의 발걸음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향해 단단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폐가 앞에서 멈춘 발걸음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작 진짜 소중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민처럼 성공과 돈만 쫓다가 정말 중요한 가족을 놓치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상민과 도윤이 같은 소중한 만남과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나 소중한 깨달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